그러니까 해설인데 우선은 시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자. 그러니까 너도 시험을 보면서 느꼈겠지만 제자 내가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내가 시험 끝나면 체크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점수 자체도 물론 어떻게 보면 너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겠지만 점수 자체보다 내가 뭐라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작년 수능이랑 비교해봤을 때 시험 포맷상의 특이사항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었어, 없었어? 그치, 없었어.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었다. 4번에서 7번 합법이란 작문이 결합된 형태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 3개, 그 다음 문법에서 독서랑 결합한 게 나왔고, 그 다음 문학 지문 4지문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물론 뭐 융합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 수능이랑 거의 포맷이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까 포맷이 변동돼서 네가 공부 방법에 변동을 줘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그지? 그렇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공부 방법에는 그냥 큰 변화는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시험이 난이도가 어땠냐라는 게 조금 중요하게 느껴질 텐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난이도는 평이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만,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만약에 네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면, 너 작년 수능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지, 그지? 대부분 풀어봤을 거야. 그러면 작년 수능 시험 문제에서의 오버슈팅 같은 체감 난이도를 가진 지문이 하나라도 있었나? 없었어요. 그 정도 체감 난이도를 가진 지문은 없었다. 그지 않냐? 그러면 제자야,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 국어는 쉬웠다는 뜻이 돼요. 그지 않냐? 근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떨어졌지. 그지? 이게 의미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지. 분석하는 새끼들이 감이 떨어졌거나 주의견이 끝물이다, 최창이도 여기까지다 라거나 그게 아니라면, 진짜 그게 아니라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지. 농담처럼 지금 얘기했는데 나는 진심이에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나는 진심이야. 지금 재수생이 들어오면 등록컷이 올라가면서 네 성적이 좀 더 상대적으로 하락할 거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지 않냐? 약간 마음의 위안이 되죠. 약간 안심해도 되지. 상대는 누구? 병신이에요. 근데 반성해야 될 지점도 있지. 문제는 너도 뭐? 병신이에요. 그지 않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막 약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아직은 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거지. 등급컷이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런 거였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충분히 뭔가 여기서 뒤집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니까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점수가 좀 원하는 것보다 낮게 나왔더라도 뭘 더 하면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진짜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평이한 게 너한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점수를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왜 그러냐면 한 지문이 특히 존나 어려웠다 치자. 어려웠다 치자. 오버슈팅처럼 어려웠다 치자. 그러면 이게 네가 이 지문을, 그 어려운 이 지문을 풀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어. 그럼 이게 난이도 때문에 틀린 건지 아니면 내가 비문학을 못해서 틀린 건지 애매해요. 약점 분석이 잘 안 된다고, 난이도 때문에. 근데 난이도가 평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되게 평범하게 나왔어. 내가 봤을 때는 평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문학을 풀 때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하면 확실해지지. 넌 비문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난이도가 평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풀 때 애로사항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뭐? 넌 문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개인별 취약점을 분석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뭐 어디서 상담을 받든 간에 뭐 학교 세미나 상담을 받든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상담을 받든 네 약점은 이미 네가 채점하는 순간 네 시험지 70% 정도 방향성이 제시됐어요. 네가 뭘 해야 할지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의미가 있어요. 네가 점수를 좋게 받았든 나쁘게 받았든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확실해진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독서 얘기만 좀 해보자. 전체적인 건 이런 건데 독서 얘기만 좀 해보자. 그러면 6페이지 펴봐. 첫 지문 펴봐. 자, 첫 지문이 이제 인문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치 이게 평가하는 스타일이지. 첫 지문은 뭐 인문이나 예술이 보통 출제가 돼요. 뭐 우리가 봤던 그 모의고사처럼 뭐 첫 지문부터 뭐 기술 뒤져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문 지문이 출제가 되겠지. 그게 원래 정상적인 패턴인데 게다가 인문 지문인데 반감자냐 아는 사람 나오잖냐. 최소한 한기 하하이 정도는 됐어야지. 그래 안 그래? 수업 시간에 그만큼 최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최악이 설명한 다음 시간에 동양의 인체관이랑 예술관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했었잖냐. 근데 그 맥락으로 출제되긴 했는데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수능강의 책에 보면 동양 철학 지문이 3개 정도 나와요. 규범으로서의 이해가 나오고 최한기의 경험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양의 인체관이 나오지 그지? 벌써 3개 중에 2개 썼어. 그럼 동양 철학은 1개 남았어요. 1개 남은 지문을 쓸 가능성이 크겠냐? 9월에서 수능에서? 내가 보기엔 6월에 동양 철학이 출제가 됐으니까 물론 남은 걸 또 써먹을 수도 있어. 워낙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얘라는 그 개념은 또 써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이건 출제가 됐으니까 서양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수능 완성에서 나오게 될 역사와 관련된 소재가 출제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걸 시사하지 이 지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요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내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됐어? 우선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런데 너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좀 교훈을 준다면 이 지문에 교훈을 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지. 최한기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나. 근데 최한기가 뭐를 얘기했었는지는 수능평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났냐는 거지. 시험 보는 중에.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키트 지문에서 내가 키트 지문 그 왜 루미널 현액 반응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루미널 나오고 뭐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제 키트 나왔었잖아. 그지? 혈흔 분석 키트 나왔었잖아. 그 키트 얘기할 때 내가 임신 테스트기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냐? 이제 말한 나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냐는 거지. 방향에 있어서 공부 방향에 있어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복습을 강화하는 게 좀 좋을 듯하다.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수업 끝난 쉬는 시간. 물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일인 건 나도 알겠는데 그냥 쉬는 시간이면 슬러시 가지러 가야 돼. 자판기에 있는 제티 영접하러 가야 되고 괜히 연락 오지도 않았는데 뭐 스마트폰 잠시 좀 확인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진짜 내가 이걸 대학교 3학년 때 깨달았다니까. 내가 대학교 3학년이 이제 학년으로 치면 3학년인데 내가 되게 군대를 늦게 갔어. 정상적인 그 시기로 따지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어. 재수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대학교 5학년 때 군대를 간 거지, 그지? 갔다 오니까 내 친구가 있겠냐 없겠냐 학교에. 후배들도 6학번 말이야. 나 2002학번 학교 갔더니 2008학번 이러고 있고 걔네한테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뭐? 냄새 난다고 해.
쉽지 않냐. 또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맞담배 피겠냐? 그것도 안 되지 않냐. 내가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뭐 했냐면 쉬는 시간에 공부했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거 읽어봤어.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근데 나는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암기력이 좋으니까 그냥 전날 보는 스타일이었어. 기말고사 뭐든 간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적이 개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 전날에 시험을 공부를 하려고 오늘도 좆됐다라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갔는데 너무 빨리 끝난 거야. 펼쳤는데 기억이 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간에 따로 공부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읽어본 게 다였어. 그러니까 이 방법의 특장점은 뭐냐면 지속력이 존내 오래 가요. 물론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내가 했던 방법 중에서 복습으로 이 방법이 최강이에요. 기억이 오래 남는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150여일 남았잖아. 그치? 제발 좀 하자. 내가 뭐 무릎 꿇을까? 아니 너한테 회초리 주고 내가 종아리 걷을까? 뭐 할까? 제발 좀 하자. 알겠어? 다음 주부터 다시 스물특강 들어갈 건데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내가 갖다 줄게 슬러시. 읽어 그냥 좀 앉아서.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복습을 내가 봐서 좀 더 강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제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어디가 연계인지 느낌으로 보냐? 아니 최한기 세력자 말고 실학자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디가 연결하는 느낌이 왔어야 돼요. 봐봐 지문 처음부터 봐봐. 우선 1달러를 보면 1달러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서양의 어떤 학문이 유입이 됐는데 천문 지리 지식은 되게 영향력이 컸지만 의학 지식은 되게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 언급한 학자 또한 몇 명 안 됐다. 라고 하면서 1달락이 끝나. 그래서 2달락에 누구를 소개해줘? 그렇지. 18세기 실학자 이익이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라고 하면서 이익에 대해 설명을 하지. 그치? 그럼 이 두 번째 문단은 독해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이익으로 이야기의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익에 관련된 내용만 잡거나 아니면 이익 얘기하고 누구 얘기 또 해? 아담 샬 얘기하지. 그치? 이익 잡고 아담 샬도 따로 잡았어도 되는데 솔직히 난 아담 샬 안 잡았어. 왜냐면 이야기의 출발점 자체가 이익이니까 이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익에 관련된 설명만 잡았어. 우선 독해 자체는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읽어봐. 안수현 읽어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서구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직 벌써 책정부터 짜증나요. 그 주제군직에서 어떻게 했대? 읽어봐.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끌 근대 가운데 심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군주 문제만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흥미는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이제 이 다음 잘 봐라.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럼 이제 이익에 대한 설명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네. 그럼 여기부터가 사실상 핵심적인 포인트였겠지. 그럼 봐봐.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눠.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한다는 부분은 수용을 했어. 근데 지각 활동을 내가 주관한다는 건 수용하지 않고 뭐 했어? 우리 선조들의 낭만적인 부분이 돋보이는 학설이죠. 사랑은 심장이 시킨다. 자, 그러고 중간 연결고리 설명하고 최한기로 넘어가요. 근데 중간 연결고리 부분이 약간은 독해 센스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독해 센스가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봐봐. 중간에 나오는 게 서양 의학의 영향이 미미했다는 얘기를 계속하지. 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설명을 해줘. 그 원인이 몇 가지야? 그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부터 봐. 당시부터 봐봐. 당시부터 읽어봐. 수야.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 전에 거기부터 당시에 전에 지금부터 이제 읽어봐.
당시 이론의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첫 번째 원인 내용 부족. 그다음 두 번째 원인 이제 읽어. 계속 읽어.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생각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노충격. 그 다음에 서양 일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적용하는 것.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리는 거예요. 원인 네 가지네. 그리고 이게 18번 문제의 정답 포인트가 되지. 여기 4개 중에 없는 얘기가 뭐? 몇 번이야?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18번.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복잡한 추론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외용인식 문제인 거지, 제자야.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면 각각을 잡아주는 게 좋다. 주로 이런 식으로 나눠줘 버리면 내용일치로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 알겠어? 그럼 이제 최한기 설명으로 넘어가. 그래서 최한기는 뭐? 지각적, 생리적 부분에 주목을 했다고 돼 있지, 그지? 당시 유학자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을 했는데 그냥 이걸 얘기한 거잖아. 지각적, 몸의 운동이 생리적. 요거 두 개에 주목을 했다는 거야. 알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단락에 넘어가면 무슨 개념이 나와? 최한기? 몸기계 개념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몸기계 개념을 기본적으로 최한기가 이미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홉슨의 책을 접하면서 저게 더 명확해졌대. 그래서 뭐 몸의 기계적 활동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최한기는 몸기계의 활동의 원동력을 뭐로 봤어? 출발점을. 그렇지, 신기로 파악했다는 게 우선 그 단락의 핵심 포인트였던 거지. 그 내용을 잡아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왼쪽 부분 말고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봐. 오른쪽 부분 넘어가면 두 가지 항목에 따라 설명을 해줘. 몸의 활동을 뭐가 주관하는지, 그리고 몸의 활동이 아니라 운동, 그리고 지각 활동을 뭐가 주관하는지 설명해줘요. 몸의 운동은 뭐? 뭐가 주관한대? 뇌가 주관한대. 근데 지각 활동도 뇌가 주관한다는 뇌주 지각설은 뭐? 불충분한다고 봤대. 그리고 기독교적 윤리관을 그렇게 연결하려는 그런 홉슨의 생각을 어떻게 했대? 부정했대요. 부정하고 뭐? 뭘 주장해? 그렇지, 신이 주관한다. 그래서 다음 단락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지, 그치? 부정이야. 됐어? 결국에 이 신은 심장이 아니라 뭐? 신기의 심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단락 이야기가 시작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됐잖냐? 그럼 이제 다음 단락에 마지막 그러나 거기부터 이제 봐봐. 그러나 종래의 지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신으로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이제부터 그럼 신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그지? 첫 번째 특징이 뭐야?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었다. 그거 밑줄 쳐주고. 그다음 밑에 줄에 나가면 뭐라고 돼 있어? 형체가 없고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다. 그거 밑줄 쳤어야 되고. 또 밑에 줄에 내려가면 뭐 나와? 유동적인 성질. 그거 잡아주고. 그리고 밑에 줄에 내려가서 몸의 신체의 특정 부분에 몰리기도 한다. 근데 신기가 뭐? 균형을 이루어야 지각활동과 생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 잡았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부터가 사실상 연계된 내용이 된다. 알겠나? 봐봐요. 자,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라고 했어. 감각활동을 통한 경험에 의해. 감각을 통한 경험이잖아. 이게 그 얘기잖아. 그래서 감각을 통한 경험에 의해 뭐가 된대? 기억이 저장된대요. 감각을 통해 추측지리가 생기고 유행지리가 확립되는 거다라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 동그라미 쳐봐. 그럼 물어보자. 동양의 인체관과 동양의학에서 핵심이 뭐였냐? 기의 순환하려면 어떻게 돼? 서로 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눠져 있고 끊어져 있으면 돼, 안 돼? 당연히 통합돼 있어야지. 그럼 통합이 포인트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19번은 기억은 뭐가 걸려? 19번에 기억은 심장이 바로 걸리지. 그잖냐. 최한기는 심장이 아니라 신기의 심이라 그랬잖냐. 그럼 바로 걸리고. 리을은 뭐가 걸려? 리을에서 걸리는 부분이 어디야? 9번 그지 9번. 그잖냐. 신기의 핵심은 통합이었잖냐. 근데 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니은 디귿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20번이었을 건데 봅시다. 자, 20번 잘 봐라. 그 20번 문제 풀 때 이렇게 했겠지, 그지? 내가 한번 써볼게. 내 말이 틀리다 맞나? 한번 봐봐. 얘는 맞아. 얘도 맞아. 이건 씨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궁식도 지 혼자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건데. 별표 쳐요. 뒤로 가서 다른 거 하고 와야지. 돌아오지 못해요. 태극기 나니까 마지막 장면 같은 거지.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제자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옆에 이렇게 체크돼 있으니까 마킹하면서 뭐라고 했겠냐. 이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제자할 때 막 쉬는 시간에 답지 안 나왔어. 그럼 친구들과 막 얘기를 해. 5번 아니야? 2번 아니야? 그럼 지네끼리 막 논란이 일어나. 또 2번 파가 5번 파가 아니야? 그럼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채 2교시가 시작돼.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 뭐 답지 떴을 때 매겨보니까 틀렸겠지. 근데 우선은 제자야. 우선은 이런 광경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지, 그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지문으로 가라. 그게 최선이다. 알겠어? 그리고 얘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명시된 1차적으로 딱 명시된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한두 단계 정도는 추론이 필요한 선택지예요. 그러면 그런 선택지들은 대부분 시험 문제를 푸는 도중에 확인하기 힘들어요. 고3의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범한 심리면은 빨리 가서 확인이 되는데 예지간하면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그런 추론이 필요한 선택지들은 대부분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모평이랑 수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수능의 정답 포인트들은 명시적으로 1차적으로 딱 들어있어요. 보이게. 2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2번 선택지는 딱 1차적으로 써놨어. 그냥 딱 보이게. 근데 얘는 딱 보이진 않아. 왜냐하면 보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 5번 선택지가. 자, 2번 선택지는 우선 제자야. 2번 선택지가 왜 틀린 말인지는 뭐 대부분 잘 찾았겠지만 6페이지에 오른쪽 위쪽 봐봐. 그럼 불충분하다고 봤다. 그 다음부터 봐봐. 내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의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했다라고 돼 있잖냐. 그럼 이건 확실한 거지. 이거는 부정했대잖아. 됐어?
최한기에 대한 이야기 틀려먹은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돼요. 근데 5번이 왜 맞는지 안 보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뭐 잘 돌아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보자면 우선은 뭐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래. 물어볼 수 있지. 정신이 어떻게 물질에 들어가냐. 그런 식으로 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네가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지문에 가봐. 지문에서 기계적 운동 찾아봐. 몸의 기계적 운동에 대한 내용 찾아봐. 최한기 설명에서 몸기계 부분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어떻게 했대?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최초 원인을 성정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 원인으로 최한기는 뭐 했다? 신기를 얘기했다. 네, 보기 돌아오면 데카르트네. 따로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냥 독립적이네.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라고 막 끝났어. 뭐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물질의 기계적 운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라는 질문에서도 대답이 애매하지, 그지?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이 설명을 네가 해낸다고. 물론 존나 간단하게 방금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서 5번이 맞는 말이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보기에 있는 정보가 조금은 불충분해요. 내가 봤을 때는 체감상. 그럼 아마 5번에서 조금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번처럼 그렇게 보기랑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않고 대놓고 딱 써놔 정답의 근거는 항상 수능은 그렇게 해요. 정답은 딱 명확하게 찾아지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반이라도 근거가 있는 이걸 가는 게 내가 봤을 때 더 정확하다. 알겠냐? 그러니까 헷갈릴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됐어? 이거 뭐 내용이랑 그럼 이거 틀리면 됐지?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지우고 없죠잉? 저번 시간 우리 뭐 배웠냐? 내가 뭐 가르쳤냐? 이 침묵이 너네 문제점이죠.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 그래 마케팅! 그 내가 마케팅 얘기하면서 그랬잖냐. 작년에 수능에 경제지원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경제지원보다 법률지원이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했었잖냐.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만 하면 다 나오는지 말을 좀 아껴야겠어. 사실 나는 그 이야기를 수능을 염두에 두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자마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근데 진짜 약간 난 좀 불안한 게 나의 신기에 대한 그 불안함이 아니라 나의 신묘함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사회지문인데 사회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사회지문에서 다른 걸 안 건드리고 법률을 이미 써먹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 물론 법률이 계약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법률보다는 카테고리로 가면은 경제 또는 사회체제와 관련된 제재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너네는 좋댔어요.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융합지문이 없었지, 그지? 그래서 더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 융합지문이 나오면 뭐 국어는 어려워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지금 이 6월달 등급 컷을 보고 평가원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걔네가 난이도 조절을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난 너무 큰 배신을 당했으니까 나는. 2001년에 씨발 물수능이라 그래서 물수능 조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도 그래도 물수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전처럼 나오겠지 뭐 이러면서 봤더니 씨발 평균 64점 하라기래잖아. 전년 대비. 어떻게 하면 64점에 하라 그러냐. 난이도 조절 얼마나 병신같이 하면. 나는 그 일을 이제 몸소 겪었으니까 사실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 믿지 않아. 그게 뭐가 문제냐면 너도 한번 느꼈을 수도 있는데 2점짜리 문제 오답률이랑 3점짜리 문제 오답률을 비교를 해보면 2점짜리가 오답률이 더 높아요. 그렇지 않냐? 3점짜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게임이 전개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난 융합 지문이 출제가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나 경제 개념을 쓴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좀 빡세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듯하다. 알겠나? 우선은 봐봐.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왔지. 세 지문 중에 제일 쉬워요. 지문 구조 자체는 대등정렬 구조로 나왔어. 그리고 1문단에 마지막 문장 읽어보자. 마지막 문장. 의제야. 마지막 문장. 마지막 라인 말고 마지막 센텐스. 비웃었지? 아니야. 저런 법률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질문이 몇 개 들어있었냐? 그 질문 2개 들어있었어요.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의 요인. 그치? 자, 그렇게 질문을 2개를 던지고 개념이 3개가 나오지. 아이고,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그러면 각각을 독해를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위주로 내용을 잡았으면 되지. 되게 원초적인 구조예요. 되게 맨날 써먹는 구조고. 그래서 임의법규는 뭐가 우선이래? 계약이 우선. 그 다음에 계약이 없으면 법이 우선돼.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단속은 벌금이 있대. 벌금이 있지만 뭐? 계약 효력은 인정.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강행법규로 가서 강행법규는 뭐? 벌금이 있대. 계약은 무효래. 그치? 그 다음 추가로 뭐까지 얘기해줘? 추가로 뭐까지 얘기해줘? 부당이익을 방한 청구권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음 단락에 뭐 얘기해주냐?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언제인지까지 설명해주지. 뭐?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사이드에 있는 내용은 정리가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봐봐. 마지막 단락 보면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비례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지, 그지? 그렇냐? 그럼 비례 원칙에 따라 다양하게 몇 가지 나타나? 3가지로 나타나겠지. 그럼 비례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그래서 3번은 22번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냐? 그 다음에 23번은 좀 제발 좀 이런 걸 왜? 제발 좀. A는 무슨 법규야? A는 무슨 법규예요? 그렇지, 임의법규잖아. 임의법규는 벌금이 있냐 없냐? 씨발 니은 법적 불이익을 누가 받냐? 그렇지 않냐? 그럼 니은 자동 나가야지. 그럼 답은 기억 띄우시겠지. 됐어? 그럼 고민할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24번도 아마 겁나 쉽게 나왔을 거고. 이걸 23번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 문제인데 제발 네 맘대로 끼워 맞추지 마라. 첫째 벌금, 둘째 계약 무효, 넷째 반환. 그지? 그래서 2번 선택지를 오답으로 많이 나는 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풀면서, 왜냐면 봐봐, 2번에 보니까 벌금 때문에 벌금이 있으면 계약이 무효래요. 즉 벌금형을 받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대. 즉 벌금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대. 야, 이러면 단속법규는 말이 안 되잖아. 단속법규는 뭐래? 벌금인데 계약이 인정된대잖냐.
벌금 때문에 계약이 인정 안 되는 건 강행복귀고 그럼 벌금은 벌금대로고 계약은 계약이지. 이 둘은 별개의 사안이지 연속된 사안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2번은 성립이 안 돼요. 2번이 맞는 말이 되면 단속복귀로 설명할 수가 없어. 알겠냐? 물론 보기에 있는 내용이 강행복귀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를 맞는 말로 해버리면 단속복귀라는 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됐어? 그럼 이제 4번, 5번은 보자. 의지야 4번 선택지 읽어봐. A가 정신을 들여서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극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면 못 돌려받는다고! 청구할 수 없다고. 그 다음 5번.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이득이 아닌 걸 반환하라고? 중시나 이름이 부당이득 반환인데 부당이득이 아니면 반환하라고? 장난 아니야? 어? 뭔 개소리냐. 근데 4, 5번을 찍은 거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지. 그냥 병신인 거지. 알겠어? 그럼 넘어가봐. 과학기술 나오면 뭐가 어려워? 문제 중에 그래프, 그다음 막 상관관계 있잖아. 뭐 비례 반비례 써서 막 분수 막 나오고 막 계산시키고 그런 거 어렵지, 그지? 그런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 병신아. 그러면 문제 유형이 문제는 아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이 어려웠다는 말은 너는 문제 유형이 문제시 되는 게 아니라 지문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특정 지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정은 유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원초적인 원인까지 다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6월 모의고사 지문을 내신에 포함시키는 몰지각한 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냐. 왜냐면 6월 모평에 나오는 지문들은 제자야 수능에 째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수능에 쓰기 싫음이라는 것만 골라서 낸 게 6월 모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 수능에 안 나온다고. 만약에 이걸 내가 나 나름대로는 수능 특강 설명할 때 막 다 찾아봐. 논문도 찾아보고 뭐 다른 개념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근데 막 얘기해줬잖냐. 그런 거 찾아보는데 루미놀은 관련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야, 이것도 내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야 인터넷에 네이버에 세 줄 나왔더라. 3줄. 그것도 학술 논문으로. 암퇴치 예방접종으로.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거 시험 공개되고 나서는 검색 결과 늘었어. 이 지문 짜증나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근데 나 딴에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그때 임택이 얘기했었잖아. 임신 테스트기. 그래서 한 줄이면 뭐 아니고 두 줄이면 임신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갔었지, 그지? 그때 존나 자세히 얘기해줄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대참사가 벌어지진 않았을 건데. 자, 35번, 36번, 38번 문제를 틀렸다는 말은 우선은 지문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37번을 틀렸다는 말은 후딱 낚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37번 정도는 뭐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는 그냥 독해가 딸린다는 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냥 이렇게. 특히 어디가 문제였을 거냐면 2달러. 우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 아우 병신. 야씨. 무슨 지문 보자. 그래, 우선 지문 보고 얘기하자. 우선 처음에 지금 처음에 1달러게 밑에서 5번째 추월했네. 5번째 쭉 끝에 보면 항원 항체 반응은 이라고 나오지, 그지? 항원 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라고 항원 항체 반응의 정의를 먼저 제시해 주지, 그지? 그럼 주제 물어보죠.
우리가 찾으려는 건 항원이에요? 항체예요? 지 혼자 몸 조이 조이서 항체 이러면 우선이야 뒤에 봐라 뭐라고 돼 있냐? 우리는 뭐 무슨 기술이 발달했댔냐? 우리 항체 제소 기술이 발달했지 않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항체.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 항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에요. 그지야. 알겠냐? 됐어? 우리가 찾으려는 게 항원이야. 됐어? 자, 그래서 항체 키트가 그게 만들어지면서 LFIA 키트라는 게 내가 IA라고 했나? 자꾸 AI랑 헷갈려서 IA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한대. 이상하게 넘어봐. 이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목표 성분이 우리가 찾으려는 성분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목표 성분 두 글자로 바꾸면 뭐야? 항원이다. 됐나? 이해가? 자, 그러고 이제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이 다음부터 짜증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잘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고.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독해 요령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자. 세 번째 줄에 보자. LFIA 기준.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나왔지, 그지? 근데 내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딱 그냥 막 던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막 던지면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랬어. 그지 않냐? 이렇게 막 던지고 나서 하나씩 따로따로 설명해주면 그때부터는 뭐? 중요해져요. 이렇게 퍽 던져놓기만 하면 뭐? 사실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니에요. 시료패드 얘기 잠깐 하는 거 같더니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이제 뭐 하는 거야? 과정 설명해주는 거 같지, 그지? 근데 과정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단계별로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계별로 끊을 수 있게 각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이건 뭐? 과정을 뭉뚱그려서 그냥 훅 소개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지. 알겠냐? 됐어? 그럼 너한테 확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봐봐요.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을 한다.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비드 등의 표시물질의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 표시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시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이 종류가 진짜 중요하면 바로 설명해 줄 건데 이것도 지금 당장 설명 안 해주지 않냐. 지금까지 그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봐봐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가닥 띠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그지? 그럼 여기부터가 네가 잡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마 그 중에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이 표준선이래요. 자, 그러고 이제 봐봐. 표시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넣으면 발색 반응에 의해서 반응선이 나타나는데 자, 이제 검사선 동그라미 쳐봐. 검사선이 발색돼서 나타나면 뭐? 뭘 할 수 있대? 목표 성분의 유무 밑줄 쳐봐. 검사선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선 동그라미 쳐봐. 표준선은 뭘 확인할 수 있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밑줄 쳐봐. 그럼 제자야, 내가 다시 한번 임신 테스트 얘기 잠깐만 하자. 한 줄이야. 뭐야? 임신 아니지. 두 줄이야. 임신이지. 무조건 한 줄은 뜨네. 그럼 무조건 그 뜨는 한 줄은 무슨 선이야? 표준선이 되겠지. 목표 성분 애기. 애기의 유무. 검사선이잖아. 그러면 나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고 검사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표준선은 무조건 떠 안 떠? 검사는 무조건 뜨겠지. 그럼 표준선이 발색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없잖아. 그럼 35번 답 나오네. 그죠? 그럼 35번이 3번이 되죠. 됐냐? 표준선은 검사가 되면 반응이 발색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점이 안타까웠던 거지. 그걸 기억했으면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건데 그냥 앞으로 지나간 얘기 다 쓰라 그래. 단 하나의 글자도 흘리지 말고. 올해 약간 느낌 이상하다 그랬잖아. 약간 진짜 이상해. 말을 못하겠어. 진짜. 약간 내가 쓰고 나서 이건 저주가 되는 건지. 이러고 또 막 사회지만 경제지만 나오면 막 주익현의 저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봐봐잉. 나 그때가 제일 소름이었어. 교통사고 나서 2천만 원이 나왔다 치자. 근데 진짜 2천만 원 나오니까. 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키트 방식을 설명을 해줘. 두 가지 방식을 설명을 해줘. 그지?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이 있대?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대지. 그지? 세 번째 줄에 두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직접 방식에서 이거 봐봐. 수연아 그것부터 읽어봐.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외 직접 방식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다? 항체이다. 직접 방식의 키트에는 뭐 들어있어? 항체.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겠냐?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직접 방식은 뭐? 항원, 항체 결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색이 돼요. 따라서 발색된대잖아. 그거까지 잡았으면 끝이야. 한편 끊어봐. 경쟁 방식은 어떻대? 경쟁 방식은 읽어봐. 경쟁 방식은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목표 성분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항원. 그럼 경쟁 방식에 뭐 들어있어? 항원이 들어있는 거지. 자 그럼 제자야. 이미 키트에 들어있던 항원이랑 새로 들어온 항원이랑 경쟁하느라 항체랑 결합을 못해요. 둘이 싸우느라. 그래서 어떻게 된대? 결합을 못해서 발색이 안 된대요. 그게 경쟁 방식인 거지. 그래서 직접 방식은 어느 경우에 쓴대? 세균 검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은 그거보다 작은 거 검출할 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38번 와봐. 뭘 찾아야 된대? 살모넬라 균, 세균. 그러면 무슨 방식이냐? 굳이 직접 방식이지. 됐어? 그럼 2번 봐라. 2번 보니까 뭐 들어있대냐? 키트에 살모넬라 균 들어있대잖냐? 야 항원 들어있으면 이건 뭐냐? 굳이 경쟁 방식이지. 이해가? 야 지금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직접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경쟁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냐? 됐어? 다음에 36번 와봐. 36번 여기 36번 와봐. 기억은 뭐야? 직접 방식. 니은은 경쟁 방식. 그럼 기억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니은은 결합을 해 못해? 못하잖아. 그거 알고 있으면 정답이 되게 쉽게 나오죠. 그거 알고 보면. 됐어? 이해가? 그 다음 37번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풀 수 있게요? 야, 이게 진위가 함정이에요. 진위가 중요한 건 적을수록과 많을수록이지. 우선 봐봐. 민감도는 뭐가 잘 나와야 돼? 뭐가 잘 나와야 민감도가 높은 거야? 양성이 잘 나와야 민감도가 높은 거지. 특이도가 높은 건 뭐가 잘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음성이 잘 나와야 특이도가 높은 거야. 그치? 그럼 제자 봐라. A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댄다. 야, 검사 키트 돌렸는데 양성이 존나 적어. 그럼 이 키트는 망이에요. 야, 양성이 적으면 돼? 민감도가 높다 그랬는데 민감도가 높은데 양성이 적게 나오면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 안 가냐? 야 민감도가 높으면 양성이 잘 검출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살모넬라균 막 소굴인데 키트 돌렸는데 양성이 안 떠. 양성이 존나 적어. 그럼 그 키트는 뭐? 존망이에요. 그럼 민감도가 높으면 양성이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진인지 위인인지 상관없어. 거기 양성이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럼 1, 2, 3번 자동 나가리지. 그렇지 않냐? 그럼 4, 5번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 안 그래?
난 특이도가 높다며. 특이도가 높으면 뭐가 잘 찾아져야 되냐? 음성이 잘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럼 음성이 많아야지 10의 양성이 잘 나오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5번 나가리지. 이해가? 진이랑 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지. 됐어? 알겠냐? 아휴. 근데 어쨌든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번째 기술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제재별로 보자면 이건 너무 무궁무진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상관없다. 과학기술 영역에서 기출문제풀이를 해주는 게 좋을 듯하다.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지금 네가 이과인지 문과인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독해 자체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좀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연히 내용 복습이야 내용 복습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어? 미안. 걷다 그만. 자. 손에서 펜 다 들어. 넌 손에서 펜 놓는 순간 교실도 나가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해설은 끝났는데 한 가지만 이제 좀 얘기를 하자. 수학은 어떻게 안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게 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국어가 1, 수학이 3이나 4, 영어가 1, 탐구 3, 2 이렇게 나오다 치자. 이게 문과 성적이면 괜찮아요. 문과 성적이면 중견유시 가요. 이 성적이로 정시로도 문과 성적이면 물론 과가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이과 성적이잖아, 그지? 이게 이과 성적이잖아. 국어 1, 수학 3, 4, 영어 1, 여기 그리고 탐구 3, 2 이게 이과 성적이면 너 맥시멈이 경희대 낮을 거예요. 정시로는. 그러니까 그 레벨이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거지. 경희대가 안 좋은 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수학 등급이 되게 중요해요. 이과라면 특히 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국어학원에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수학 등급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려라.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심지어 시험장에 따라 들어가고 싶은 지경이야. 전에 농담처럼 얘기했잖아. 한번 소리 지르고 나올까 그냥? 무슨 소리 지르고 나와? 20만에 2번! 37만 4만이야! 병신 같은 것들아! 목소리 크니까 1, 2, 3초 다 들릴 거 같아. 그럼 잡혀가면서 러셀 러셀! 이러고 아니 근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장난이었다? 니네 수능이 다 오니까 나도 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탐구 공부하라는 얘기를 3월달부터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아직도 탐구 성적이 부족한 친구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탐구 성적이 아직도 좀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9월이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그러면 탐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대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름방학 때 하려고요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내가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일부러 고3 때 겁나 처먹었거든. 그러니까 체력을 먹는 걸로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이상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력 안 달리려고 먹는 걸 계속 꾸준히 먹어줬어. 그냥 막 밤에 수박 한 통씩 처먹고 막. 그러니까 엄마도 되게 그랬어. 엄마도 수박 주면서 과일은 살 안 찐다고 겁나 찌더만. 어쨌든 그랬는데 여름에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 학교에 고3이 제일 위층이야.
이제 내가 일요일에 아무도 없잖아. 쌤들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습하러 나온단 말이야. 교실 문을 열어도.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막 뭐 시켜 먹고 그래. 근데 이제 그날은 내 친구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짬뽕밥 시켜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상태 그게. 이렇게 그 창틀에 이렇게 이만큼 턱이 나와 있잖아. 거기 걸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어서 우리는 거기서 올려놓고 먹다가 밥 처먹다가 먹다 잤어. 먹다가 지났다 몇 번일까 뭐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정도라니까. 이 여름에 여름방학 기간은 자취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너도 슬슬 이제 여름방학이면은 기간으로 따지면 110일 정도 남았을 때지, 그지? 120일에서 110일 정도 남았을 때 여름방학 스타트가 돼요. 그때쯤 체력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 게다가 심리적인 것도 크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공부가 3월달만큼 밀도 있게 안 돼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네 마음은 이만큼 하고 싶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야 이러면서 막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여름방학.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기간도 짧아 생각보다. 되게 훅 가. 그럼 너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수학원에서 나오래. 왜요? 그랬더니 그냥 나오래 닥치고. 영화관에서 뭐 이만큼 줘. 막 하래. 왜요? 근데 그냥 하래. 국어학원에서 또 뭐 줘. 뭐 왜요? 그랬더니 그리고 얘기해. 나오든가 그만두든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려다니다 보니까 또 원한 만큼 자습 시간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여름방학 때 이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점에서 위기감이 든다면 내가 봤을 때 당장 시작하는 게 답이다. 보충해야 할 다른 과목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자면. 알겠나? 잘 돼 있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안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학원 다니는 것들 중에 유의미하게 국어 성적은 괜찮은데 수학 성적이 안 괜찮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오히려 나쁘지 않아. 뭐 특히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1등급이 막 아니더라도 뭐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대학 찌르기에 나쁘지 않은 성적이야. 근데 수학은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측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 비중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설명은 좀 방향에 대한 설명이란다.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인 건 그렇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성적 조사한 걸 봤을 때는. 국어 시험은 생각보다 못 본 친구도 있고 잘 본 친구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날이 존나 꼬이는 날이었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냐? 그리고 그날이 꼬이는 날이었다면 그날이 수능 날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난 니네 시험 본 날 존나 꼬이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얘가 울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더 울어. 애 우는 소리 듣고 마누라가 나오더니 왜 울리니 얘. 내가 안 그랬다고. 지가 울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평소에 무섭겠으면 애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냐고.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막 아침에 그렇게 마누라 개욕 먹고 막 애는 막 또 어린이집 가려고 그랬더니 태권도복 내놓으라 그러고 뭐 아침부터 완전 폭풍 개갈굼 당하고 집에 가서 퍼져 있는데 그런 날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니. 나 재수한 날 시험 보러 가는데 재수하고 수능 날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더라. 뭐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엄마가 미역국 안 먹어도 떨어지던데 폐포같이 묻잖아. 수능 날 시험 보러 갔더니 재수생이잖아. 교복 안 입고 가잖아.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아. 후배들이 날 응원하지 않아. 나에게 음료수를 주는 건 뭐? 교회 하신다. 들어가. 그래도 이제 수능 시험에 도착했더니 재수생 친구도 있고 좀 얼굴 아는 후배 한두 명은 있고 그래서 막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렇잖냐. 그날 진짜 최악이었어. 국어 시험 보는데 국어 듣기 2번이 어려워. 출발 중에 출발 아니냐? 듣기가 어려운 게 말이 되냐? 국어 듣기인데 안녕? 어렵냐?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정답률 찾아보잖아. 그 2002년 국어 듣기 2번 문제 정답률이 21%가 그래요. 정답률이. 뭐 알아보고 했어 설명을? 아우 그거 때문에 멘붕 오고 1교시 끝났는데 2교시 수학 푸는데 막 내가 2교시 수학 푸는데 4개 찍고 수학을 4개 찍었어. 4개 찍고 점심시간에 밥이 안 넘어가서 담배를 존나 피다가 담배 2갑 피고 과탐 푸는데 물리 풀다 막혀서 쳐 울고 감독관한테 담배 한 대 피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랬다가 담배 피게 해주긴 했지만 뭔가 눈초리 심상치 않고 뭔가 또 나쁜 새끼로 오해받은 것 같고 개꼴초로 오해받은 것 같고 사탐 풀고 영어 푸는데 영어 풀 때야 좀 멘탈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뭐 나쁘지 않게 했어. 뭐 나오는데 그 막 펜은 저물었지 가로등 그 켜져 있는 그 나 같은 학교 수능 2번 봤거든. 그 길을 또 걸어가지. 나 교문 나왔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웃으면서 날 이렇게 막 반기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아빠 얼굴 보자마자 또 쳐 울고 아빠 삼수하기 싫어요. 집에 가서 채점해보자고 해서 채점을 했더니 채점을 했더니 평소보다 모의고사보다 40점이 떨어져. 또 방에서 혼자 오열하고 엄마 방에서 TV 보면서 자기 방에서 TV 보면서 마음 막 엄마도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있었다가 내가 숨을 조졌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막 되게 여기 미간은 이미 이렇게 돼 있어. 걔한테 기다려보자 뭐 이러면서 또 학원에 갔더니 애들 오열하고 있고 여기는 통곡의 강인지 남자인 친구 새끼는 막 사물함에 막 밖에 있는 사물함 발로 뻥뻥 차면서 뭐 이러면서 울지 마라 뭐 하는 거냐 병신아 하면서 난 다 울고 왔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어떤 새끼가 지도 빡쳤나봐 네가 뭔데 울지 말라고 그러냐고. 이거 무슨 개소리냐고. 이거 무슨 걔 어이없는 난입이야.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교체분이 전쟁이야 그냥. 이제 그 한바탕 울음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진정이 되고 이제 술 먹으러 가고. 폭풍 같은 하루지 않냐. 이게 다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야. 네 수능 날이 그러지 않길 바래. 그런 날도 있어. 그러니까 그 날이 꼬였던 날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수능이 아니고 이게 수능 점수가 아닌 것도 좋은 거잖냐 나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점수에 너무 뭐 낙담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마지막으로 계속 했던 얘기 반복이지만 뭘 해야 되는지에 주목을 해라. 알겠나? 네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거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지금 제시된 것이 없다. 알겠나? 알겠느냐? 네, 막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습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 내가 뭐 풀어오라 그랬나? 이런 시구할 것들아. 내가 뭐 풀어오라 그랬냐? 융합지문. 수능 특강에 융합지문 다 풀어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 다 풀어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나?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